자,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요. 지금 영상 저희가 짧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요. 드디어 10년 만에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죠. 그래서 이 경영족세를 푼 이 회장의 행보가 뭐가 될지 참 관심이 많이 쏠렸었는데 지금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요. 일본의 손정희 회장과 또 그리고 미국 오픈 AI 창업주죠. 샘 올트먼과 회동을 가진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삼성전자 사옥에서 회동을 가진다고 하는데 굉장히 다급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박사께 여쭤보면은 한미일 AI 3자 동맹 그야말로 협력을 다지는 모양새예요. 일단 이 오픈 AI의 창업주 저 오른쪽에 나오는 분이죠. 샘 올트먼 저 회장이 와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난다는 것도 좀 놀라운 소식이었는데 여기에 일본까지 가세했어요. 어떻게 봐야 돼요? 예. 지금 사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것이 없죠. 예. 그런데 지금 그 분위기, 그 배경을 보면은 일단 샘 올트먼이 오픈 AI가 지금 중국의 딥시크에 의해서 상당히 압박을 받는 입장에 있고 지금 삼성전자도 파운더리나 메모리 상에서 지금 중국의 추격에 지금 시달리는 상황에 있고요. 또 손정희 의장도 소프트뱅크의 지금 실적이 예전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기업, 세 총수가 모두 상황적으로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하는 그런 시각에 있다고 보고요. 여기서 이 세 분이 뭔가 출로를 찾는, 새로운 비전을 찾는 그런 논의를 하실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세 명이 공통적으로 압박을 받는 포인트가 아까 말씀하신 그 중국 얘기인 거잖아요. 네네. 중국의 딥시크 이 얘기인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딥시크가 아주 저비용으로 지금 오픈 AI와 거의 유사한 성능을 내고 있다는 이제 이런 그 성과가 발표가 되면서 이것이 곧바로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테크, 새로운 기술 방향, AI 혁신에 있어서 지금 서방이 가고 있는 방향이 혹시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거대 자본을 들여서 엄청난 인프라를 만들고 국가 원수들까지 참여를 해서 비전을 막 실현해 나가는데 아니 이거 우리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회의가 일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주가도 폭락을 하고 투자자들이 우리 지금 잘못된 데 돈 넣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하게 되니까 당연히 그 사업에 큰 영향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오늘의 저 회동 지금 보면은 최태원 회장까지도 만난 영상이 떠요. 그러니까 오전에 최태원 회장을 만나고 오후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또 찾아간 건데 저 몸다른 샘 올트먼 그 이유는 사실 딥시크의 추격이 그 배경에 깔려 있다. 굉장히 저가의 오픈 AI 중국 AI 오픈 AI인 그 딥시크가 견제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좀 한국과 일본과 좀 손을 좀 잡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의 만남이 마련됐다 이런 소식인데 그러면 자 중국의 이 신생 기업이 출시한 딥시크의 쇼크 그야말로 그 파장 효과가 어느 정도길래 되는지 저희가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AI 스푸트니크라고 떴네요. 이게 무슨 얘기죠? 스푸트니크는 1957년 소련이 세계 인류 최초로 발사한 인공위성 이름입니다. 이것을 이후로 미국과 소련이 아폴로 계획까지 나올 정도로 서로 이제 우주에 대한 계획이 이제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비유가 되는 것이 우리가 앞서 말씀하신 딥시크가 나왔을 때 챗GPT보다 다운로드 수가 약 2배, 20일 기준으로 봤을 때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인기를 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로 인해서 현재 챗GPT와 연결돼 있는 미국의 기술주들이 약 1조 달러가 날아가고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 6천억 달러가 증발될 정도로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에 과거 소련과 미국의 우주 전쟁과 비견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딥시크 쇼크에 어쨌든 굉장히 몸다른 거는 가장 경쟁자인 샘 올트먼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던 그분이겠지만 그런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진짜 바짝 긴장을 했다고 해요. 딥시크를 견제하는 발언을 했다는데 일단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Release of DeepSeek AI from a Chinese company should be a wake-up call for our industries that we need to be laser focused on competing to win.
김 교수. 트럼프가 저렇게까지 말할 정도면은 어쨌든 성능에서는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성능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쇼크 상태가 나는 거예요? 일단은 좀 흥미로운 거는 이게 중국에서 만든 거고 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대부분의 언어 모델들이 영어를 기반으로 하는 게 많은데 예. 일단 이 녀석 같아요. 수능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고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특히나 예. 이제 2024년 수능 국어 영역이 꽤 이제 불수능으로 알려졌는데 거기서도 34문제 중에 5문제만 틀렸었고 네. 지금 나오는 건 이제 수학 푸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학교 미국 대학교의 수학 문제를 푸는 건데 저 왼쪽이 지금 챗GPT 5원이 푸는 거고요. 오른쪽이 딥시크가 푸는 건데 네. 실제로 오른쪽 딥시크가 꽤 빠르게 풀기도 하고 그리고 관련돼서 추론도 상당히 잘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네요. 보면은 두 개의 큰 속도의 차이가 없어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미국 수학 경시 대회에서 예. 저 이제 딥시크 R1이 79.8%의 정확도로 이 챗GPT 5원이 79.2%의 정확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에 있는 수학 경시 문제인데 딥시크가 더 잘 푸는 이런 모습들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속도만 봐도 뭐 왼쪽 오른쪽 어느 게 더 잘 푸는지 분간이 안 갈 정도긴 한데 네. 그런데 이게 무엇보다 더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게 성능 대비 저렴한 개발 비용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성능은 저렇게 챗 GPT랑 좀 수학 능력에 있어서는 비슷해요. 그런데 개발 비용은 거의 한 20분의 1이라면서요. 네, 그렇죠. 20분의 1도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그 얼마나 좀 되는 거예요? 개발 비용 보면. 지금 뭐 미국의 잘 나가는 모델하고 비교하면 거의 예. 30분의 1 얘기 나오고 있고요. 아, 예. 그리고 중국 안에서도 지금 AI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많은 기업이 하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의 경쟁에서도 중국 대기업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네.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 상당한 쇼크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저비용으로 이 개발이 가능했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비용 얘기를 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예. 이게 여러 비용이 있어요. 말하자면 설계하는 비용도 있을 수가 있고, 예. 그리고 AI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 비용이 또 엄청나게 들고요. 예. 또 그 서비스를 하려면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설비도 있어야 되고 시스템이 되고 나면 또 운영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 비용 전체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학습할 때의 비용이 미국 또는 서방의 대기업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었다. 네. 뭐 어떤 사람은 100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예. 그 정도로 그 차이가 컸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충격을 이제 주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성능이 뛰어나고 굉장히 저가로 또 개발을 했다까지 짚어봤는데 그런데요, 이렇게 딥시크 등장과 동시에 그야말로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창업주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려요. 저 인물 바로 량원평이라고 하는 저 인물이라는데 굉장히 핫한 인물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뜨니까 저 사람의 고향에 완전 그냥 현수막까지 내걸렸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지금 저 현수막이라고 하는데 저는 중국어를 잘 몰라서 저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련된 현수막이라고 해요. 그런데 저렇게 현수막까지 내걸릴 정도인데 창업주 본인은 정작 은둔행보로 이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어떤 인물이길래 그렇죠? 그렇습니다. 량원평이라는 85년생입니다. 예. 출생지가 어디냐면 우리가 하이난이라는 도시 휴양지 아시죠? 바로 위에 있는 거기서 출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대학은 저장성에 있는 대학을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들어오기 전에 두 분을 통해서 알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85년생이면 굉장히 젊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할 만한 나이가 됐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40대의 어떤 그런 분들인데 수학을 잘했다 그래요. 수학을 잘해서 근데 그 수학 같은 경우 독창적으로 푸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장대에 이제 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 수학만으로 끝낸 게 아니라 공학을 했기 때문에 기계를 네.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논문 자체도 AI와 관련된 그러한 논문을 이제 냈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충분히 학습이 돼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근데 우리가 은둔이라는 게 이렇게 량원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었다라는 거죠. 이분이 헤지펀드도 운용을 했었고 예. 리 장총리도 만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몰랐었다가 갑자기 이제 등장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본인 나름대로는 차분히 준비를 했고 언론과의 접촉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저 사진을 준비하면서 사진 찾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과연 이분이 맞는지도 또 확인해야 되는 이 사람이 거고. 맞는지도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맞는지 또 사진도 몇 장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은둔형이다라는 게 체감이 가기도 했는데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 범상치 않은 면모들이 그야말로 혁신을 또 가능케 하는 요인이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일찍부터 수학과 AI에 대해서 그야말로 집착
수준을 보여주는 예. 일화가 있어서 관련돼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딥시크 창업자는 AI로 땡땡을 했다가 이번에 퀴즈가 되겠는데요. 예. 4개의 사례 중에 하나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또 객관식이 좀 쉽군요. 예. 한 2번 도박 아닐까요? 가장 파격적인 AI로 도박을 했다. AI로 연애를 할 수 있으면 상당히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도 하네요. 예. 정답은 3번 주식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분 같은 경우 그 머신러닝이라고 AI가 되기 이전에 컴퓨터 언어학습과 관련된 걸로 통해서 네. 퀀트 트레이딩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식 분야에 있어서 심리를 배제하고 기계적인 매매를 하는 부분들이었는데 하이플라이어라는 헤지펀드를 만들어가지고 한때 운용 자산이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조 원에 달했었고 여기서 돈을 벌어서 AI를 개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 스스로가 GPU를 10,000개를 확보해서 이걸 가지고 했다. 앞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용까지 하게 되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네. 이 10,000개가 어느 수준이냐면 우리나라에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GPU가 분산되어 있는 거 다 합쳐도 약 2만여 개 정도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양을 통해서 현재 여기서 개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발 금융 위기를 계기로 투자 기법을 좀 연구해서 자본을 모으고 이때 경험으로 딥시크 개발까지 이어졌다 이런 일화를 좀 소개를 해주신 건데 어쨌든 창업주 본인이 아무리 좀 뛰어나다고 해도요 본인의 역량만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원동력에는 그러니까 젊은 인재들의 또 과감한 등용이 있었다고 해요. 이 딥시크에서 참여하고 있는 인력들은 예.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아 어떤 면이요? 우선 첫째는 예. 다들 굉장히 젊어요. 네. 젊다는 게 중국 기준으로 젊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학 졸업한 지 1, 2년밖에 안 되는 친구들, 또 박사 한 지 1, 2년밖에 안 되는 박사들, 네. 이런 사람들 위주로 했고, 그다음 그 이력서가 훌륭한 인재들이 아니고 네. 실전 위주로, 실제 몸으로 이 일을 잘 해내는 친구들 중심으로 예.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 중국의 이 조직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처럼 뭐 과장님, 부장님 이런 게 예.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대충 같이 친구처럼 맘먹고 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는 거죠. 예. 특히 엔지니어들은 더 그래요. 아 그러니까 마치 대학 연구실처럼 그런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매일 토론하고 네. 같이 개발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깥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예. 상당히 똘똘 뭉치고 자기들 방식을 집중할 수 있었던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데 지금 저희 뒤에 배경에 네. 자, 저 인물이 한 명 떠요. 젊은 여성인데 저 사람은 누구예요? 저 양반은 95년생이에요. 예. 이 친구가 일종의 천재로 불리우는 친구인데 예. 대학 졸업하고 불과 1년 정도 예. 근무를 한 다음에 그 딥시크에 와서 일을 했어요. 네. 근데 1년에 굉장히 논문 게재하기가 어려운 예. 그런 학술지에 1년에 8개를 싣고 신동이네요. 신동이죠. 천재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샤오미의 레이준 회장이 예. 나 쟤 좀 꼭 데려가야 되겠어. 예. 그래서 가서 직접 만나서 네. 야, 우리 회사 와서 일해다오. 어. 내가 팀장 시켜주고 연구팀 다 맡기고 연봉 1,000만 위안 줄게. 이렇게 했거든요. 1,000만 위안이면은 얼마입니까? 100만 위안이 우리 돈으로 한 2억 정도 되니까 예. 거의 연봉 2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95년생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파격적으로 이제 그 제안을 받은. 예. 그래서 이게 알려지니까 중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이렇게 희망을 갖게 됐죠.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본토의 인재가 또 딥시크를 와서 저렇게 네네. 키웠다라는 얘기인데 이 창업주의 굉장히 어쨌든 독특한 인재관으로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딥시크에는 땡땡땡 출신이 없다. 땡땡땡 출신이 없다. 예, 이게 퀴즈가 될 것입니다. 앞서 뭘까요? 얘기하신 내용을 좀 들어보면 힌트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잣집 출신이 없다. 아닌가요? 부잣집이 있을 수도 있죠. 아니, 그렇죠. 부잣집은 있을 수도 있는데 대기업 출신이 없다라는 대기업 겁니다. 출신이 없다. 굉장히 이제 젊은 층으로 돼 있다라는 건데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저도 중국이 이런 문화가 있다라는 게 우리나라랑 좀 많이 기술 개발이 다르다라는 건데 우리가 바이두라든지 알리바바 이런 쪽의 출신들이 없다라는 거죠. 딥시크가 나오고 나서 저도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글로벌 인재를 데려다가 개발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저 량원평 같은 경우도 해외 유학파 출신이 아니고 현재 딥시크에 근무하는 주요 개발자들도 다 중국 자체 내에 대학을 나오고 중국에서 했던 분들이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딥시크 구인 공고 같은 경우는 학력이라든지 이력 기준이 없고 엔지니어 능력과 열정 이것을 보고 나서 제가 느낀 거가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수준의 미국 실리콘밸리와 거의 비슷하다. 서로 능력만 있으면 예. 학력이라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들이고 또 여기 대기업 출신이 없는 게 아무래도 동양권이다 보니까 팀 문화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대기업 출신의 어떤 팀 문화, 네.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이 팀 단위로 움직이면서 어떻게 보면 조직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젊은 층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능력만 있으면 우리가 굳이 이력서에 대기업 이것이 필요 없다. 이걸로 여실히 보여준 사례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근데 저런 중국 본토파 젊은 인재들의 활약이 이게 비단 딥시크만의 얘기는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예.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저 한 30대 중반 되면 아주 커리어상으로 직업 커리어상으로는 예. 초년생 취급을 받잖아요. 그렇죠. 네, 중국 그렇지 않습니다. 아, 예. 첫째는 중국은 압축 성장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기업 생활을 5년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한 10년 겪은 것 같은 그런 정도의 변화를 거치게 되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군대를 안 가잖아요. 네. 그래서 대학을 보통 22살 정도면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32살이면은 대졸 후에 10년 경험이 있는 거예요. 예. 그만큼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여쭤본 거 네. 어쨌든 이 중국의 본토 젊은 인재들의 활약이 딥시크 말고 다른 데는 어때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로봇, 드론 여러 분야에 그래요? 걸쳐서 예. 지금 30대 창업자, 30대 리더들이 네. 많은 성과를 지금 내고 있죠. 예. 지금 보면은 로봇 업체 유니트리라는 데가 뜨던데 네네. 저기는 어떤 데예요? 유니트리는 예. 로봇을 만드는 회사인데 예. 최근에 들어와서 미국 수준을 뛰어넘는 것처럼 보이는 예. 그런 로봇을 개발을 해서 보여가지고 이제 엄청난 초점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저 춤추는 저 로봇이 유니트리에서 만든 로봇이라고 하네요. 네네. 그럼 굉장히 좀 자유자재로 좀 움직이는데 잘 만든 거예요? 어떤 거예요? 굉장히 잘 만들고 저기 동작에 보면 예. 손수건을 돌려서 회전시켜서 공중에 띄웠다가 떨어지는 걸 잡는 장면이 있어요. 네. 난이도가 엄청 높은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저렇게 난이도 높은 거는 어쨌든 중국 본토에 젊은 인재들이 좀 만들어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군요. 그런데 저런 점은 보면 우리에게도 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좀 큰 것 같은데 김 교수님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AI 개발 현주소를 비교했을 때는 어때요? 중국이랑? 그러니까 이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뭐 그냥 아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전 세계에서 AI 논문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중국이고요. 그리고 공학에 대한 이제 순위를 그러니까 대학교 네. 순위를 매겨 보면 미국보다 오히려 상위권 50가에 들어가는 게 중국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거의 AI와 관련된 논문들은 거의 중국이 쏟아내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대학교에만 AI 관련 학과가 2,000개가 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우리가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 있는 인재들이 상당히 미국에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심해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도 중국 사람들이 가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해도 결국에 중국 본토에 데이터 가져가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중국 안에서 네. 이 중국에 있는 AI 인재들 계속 키워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인재도 적은데 저 예. 안타까운 거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국에서는 거의 뭐 한 사람당 연봉 20억씩 주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은 어떤 회사에서 공학한 대학원생한테 20억 준다 이러면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니까 예. 해외로 오히려 나가버리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좀 인재를 육성하고 관리할 때 조금 더 좀 깨어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딥시크 쇼크 얘기를 하는데 이 딥시크가 관련해서 좀 좋은 점만 있는 건 또 아니에요. 부정적인 면들이 있다고 해서 또 한번 살펴볼 텐데 부정적인 면을 보면은 챗 GPT의 카피캣이라고 뜨는군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훔쳤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이게 무슨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어떻게 이제 이 딥시크가 예. 이렇게 비용을 저렴하게 하고 만들 수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랑 연결이 되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딥시크가 이렇게 똑똑해진 이유는요. 기존에 있었던 AI 모델들을 좀 예. 최적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건 만약에 질문을 딱 하면
답변을 받기 위해서 수학을 문제를 푼다고 그러면 그냥 전 세계에 있는 수학 모든 데이터를 다 공부를 시킨 다음에 답변을 해야 돼요. 예. 그럼 답변이 느릴 수밖에 없고 비쌀 그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학원에서 쉽게 말하면 이 수학에 대한 노하우나 아니면 방법 이런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예. 그럼 학원 가가지고 좀 배우면 금방 풀잖아요. 네. 딥시크가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딥시크가 그 안에서 핵심 노하우 같은 걸 쫙 뽑아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예. 핵심 노하우가 어디서 나온 거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이 핵심 노하우를 결국에는 오픈 AI의 챗GPT 돌려가지고 거기서 만든 거 아니냐라고 네.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의 언어 모델을 돌려서 그 안에서 최적화된 거를 뽑아서 그걸로 비용을 줄였으니 미국 입장에선 이것도 지적재산권이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 거 돌려서 만든 거고 그거 원래 허락이 안 돼 있는데 만든 거니까 이거 문제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바로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음 부정적인 면이 뭐가 있는지 키워드로 한번 살펴볼까요? 보니까 회피형 AI라는 말이 뜨는군요. 그러니까 요새 이게 좀 회피형 AI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어요. 그 회피형 AI가 나오는 말은 예, 뭐 때문에 그래요? 중국은 중국 공산당 일당 전제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듣기 싫어하는 그런 질문을 하면 대답을 저렇게요? 안 하는 거죠. 예. 중국의 주석이 누구냐? 예. 미안하지만 그 질문에 답할 수 없다. 또는 우리 그 얘기 안 하면 안 될까? 뭐 이렇게 네. 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언어를 바꿔서 물어보면 네. 독일어로 물어보면 또 대답을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는데 말을 못하는군 예. 가로치고 역시 중국이야 가로 닫고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이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이번에 딥시크 금지령을 또 내놨다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관련해서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中国所制造的资讯产品常常被发现隐藏着恶意程式、间谍软体。当たり前のことをねじ曲げてしまうのがこのディープシークだと危ないのでディープシークをダウンロードすることはやめ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그러니까 보면 딥시크 금지령이 내려진 건데 이게 이미 이탈리아에서는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고 하고요. 다른 유럽 국가들도 뭐 규제 검토에 나선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다름 아닌 개인정보 유출 문제 때문이라고 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딥시크를 앱으로 설치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 약관에 이미 써 있어요. 그들이 네. 가져가는 데이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키보드의 입력 패턴, 리듬도 가져가거든요. 아하. 그럼 내가 어떤 느낌으로 치는지를 아니까 이 사람의 패턴을 보거나 예. IP 주소나 그 기계에 대한 정보를 가져가요. 그럼 이걸 갖고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거를 중국 서버에 저장한다라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네. 마치 미중 무역 갈등 때 틱톡 갖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 이 데이터가 중국에서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게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법으로 예. 규정으로 모든 중국 내의 기업 조직은 데이터를 중국 내 서버에만 저장하게 돼 있고 예. 중국 내 저장돼 있는 데이터는 중국 정부가 무조건 접근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딥시크 굉장히 또 굉장한 어쨌든 생성형 AI지만 또 이렇게 암도 있다는 점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자, 저희가 또 지식 충전이 잘 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퀴즈 띄워주시죠. 딥시크 창업자는 AI로 땡땡을 했다. 네, 아까 조금 전에 났던 퀴즈죠. 두 분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주식. 네, 주식을 너무 정확한 타이밍에 맞추셨어요. 네. 네, 퀴즈 맞춰주셔서 지식 배터리 저희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중국판 대화형 AI 딥시크 쇼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60초 후에 뵙겠습니다.